오늘도 누군가는 배를 골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문장을 듣는 바로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한 사람이 끼니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다가 그대로 닫습니다. 아이에게 조금만 참아라고 말합니다. 내일은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따뜻한 방입니까? 부드러운 소파입니까? 아니면 조용한 서재입니까? 괜찮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질문만은 피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굶주리고 있을 때 나는 편안할 수 있는가? 200년 전 한 남자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백성이 굶주리는데 어찌 임금이 편안할 수 있겠는가? 정약용. 그의 목소리가 지금 여기까지 들려옵니다. 일장강진 1801년 가을. 전라도 강진. 바닷바람이 차가운 어느 가을날 정약용은 유배지 초가집 문을 열었습니다. 40살의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벼슬도 가족도 명예도. 남은 것은 붓과 종이 그리고 꺼지지 않는 물음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백성들의 삶. 그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논에 나가 허리를 굽혔지만 수확한 곡식의 절반은 세금으로 빼앗겼습니다. 나머지 절반마저 지주와 아전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손에 남는 것은 없었습니다. 조선 후기 삼정의 문란이라 불리던 시대였습니다. 전정, 군정, 황곡. 땅에 매기는 세금, 군역에 매기는 세금, 곡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제도. 본래는 백성을 돕기 위한 것이었으나 탐욕스러운 관리들의 손을 거치며 폭력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도 군포를 물렸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도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백골증포라 했습니다. 뼈에도 세금을 물린다는 뜻이었습니다. 황곡은 더 잔인했습니다. 봄에 곡식 10마를 빌려주고 가을에 15마를 받았습니다. 이자가 50%였습니다. 갚지 못하면 다음 해에는 22마리 되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백성들은 도망쳤습니다. 정약용은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것은 굶주림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의 붕괴라는 것을. 이장 굶주림이라는 이름의 폭력. 굶주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가 고프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굶주림은 선택을 빼앗습니다. 부모는 자식 중 누구를 먹일지 선택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밥그릇에 몰래 자기 몫을 덜어 넣습니다. 노인은 스스로 밥을 거릅니다. 나는 배부르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굶주림은 미래를 지웁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벅찰 때 내일은 사치입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것도, 농사를 위해 종자를 남겨두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모든 것이 지금 여기 당장의 생존으로 수렴됩니다. 굶주림은 존엄을 무너뜨립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남의 집 문 앞에서 망설입니다. 하지만 곧 부끄러움마저 사치가 됩니다. 구걸하고 훔치고 때로는 자신의 몸을 팝니다. 그렇게 사람은 사람이기를 멈춥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백성이 굶주리면 그 마음이 난폭해진다. 난폭해지면 도적이 된다. 도적이 되는 것은 백성의 죄가 아니라 백성을 굶긴 자의 죄다. 그는 알았습니다. 굶주림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것을. 하늘이 내린 벌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지옥이라는 것을. 3장 임금의 편안함. 그렇다면 임금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양의 궁궐 안. 높은 담장 너머로는 백성의 비명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조정회의에서는 예법을 논했습니다. 어느 신하가 어느 자리에 서야 하는지, 제사상에 무엇을 올려야 하는지 시간을 들여 토론했습니다. 때로는 며칠씩, 때로는 몇 달씩. 당파 싸움은 끝이 없었습니다. 노론과 소론, 남인과 북인.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무너뜨리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권력을 얻기 위해. 백성은 그 싸움의 도구였고 희생양이었습니다. 임금은 편안했습니다. 궁궐 안에는 음식이 넘쳤습니다. 하루 세 끼 수십 가지 반찬이 올라왔습니다. 먹지도 못할 만큼. 궁녀들이 부채질을 했고 황관들이 시중을 들었습니다.
정약용은 물었습니다. 이것이 정치인가? 이것이 통치인가? 백성이 굶주리는데 어찌 임금이 편안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도덕적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본질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사장 권력이란 무엇인가? 정약용에게 권력은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책임이었습니다. 임금이 백성 위에 있는 것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높은 자리는 편안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목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성을 기른다는 뜻입니다. 목자가 양을 기르듯 지도자는 백성을 돌봐야 합니다. 먹이고 입히고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선의 관리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목자가 아니라 도살자였습니다. 양의 털을 깎는 것이 아니라 가죽을 벗겼습니다. 살을 도려냈습니다. 뼈까지 빨아먹었습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 48번을 썼습니다. 유배지에서 18년 동안 촛불을 밝히며 그 모든 글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백성을 위하라. 백성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라. 백성이 굶주리면 너도 함께 굶주려야 한다. 이것이 정약용이 말하는 지도자였습니다. 편안할 권리를 포기한 자, 백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인 자, 밤잠을 설치며 백성을 걱정하는 자, 그래야 비로소 임금이고 지도자이며 어른입니다. 5장. 그렇다면 우리는 200년이 흘렀습니다. 왕은 사라졌습니다. 양반과 상놈의 구별도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았습니다. 누군가가 굶주리는데 나는 편안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이제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당신이 부모라면 이 질문은 당신의 것입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데 당신은 모른 척할 수 있습니까? 바쁘다며 대화를 미룰 수 있습니까?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알아서 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교사라면 이 질문은 당신의 것입니다. 교실 뒷자리에서 한 아이가 울고 있는데 당신은 수업 진도만 나갈 수 있습니까? 그건 내 일이 아니다라고 외면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직장 상사라면 이 질문은 당신의 것입니다. 부하 직원이 과로로 쓰러지는데 당신은 회식 자리에서 웃을 수 있습니까? 성과급을 받으며 그건 개인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목회자라면 이 질문은 당신의 것입니다. 교인이 생계 때문에 고통받는데 당신은 헌금 액수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새 예배당 건축에만 관심을 쏟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사장이라면 이 질문은 당신의 것입니다. 직원들이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데 당신은 고급 승용차를 탈 수 있습니까? 경영이 어렵다며 임금 동결을 하면서 본인의 배당금은 챙길 수 있습니까? 당신이 정치인이라면 이 질문은 당신의 것입니다. 서민들이 물가에 신음하는데 당신은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까? 고급 식당에서 회동하며 민생을 걱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임금입니다. 직위가 높지 않아도 권력이 없어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자녀에게, 학생에게, 직원에게, 이웃에게. 그렇다면 질문은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고통받을 때 나는 편안할 수 있는가? 6장. 편안함이라는 죄. 편안함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쉬어야 할 때 쉬는 것, 누려야 할 것을 누리는 것. 그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고통 위에 세워진 편안함은 다릅니다. 그것은 무감각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선택적 감각입니다. 우리는 내 고통에는 예민합니다. 작은 불편도 참지 못합니다. SNS에 불평을 쏟아냅니다. 누군가를 탓합니다. 하지만 남의 고통에는 둔감합니다. 그건 저 사람 잘못이야. 나도 힘든데 무슨 여유가 있어. 세상이 원래 그런 거지. 합리화는 쉽습니다. 양심을 재우는 자장가는 넘쳐납니다. 정약용이라면 뭐라 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편안한 이유는 당신이 그들의 고통을 보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담을 쌓습니다. 물리적 담도 있고 심리적 담도 있습니다. 가난한 동네는 가지 않습니다. 뉴스는 건너뜁니다. 부정적인 건 보지 않는다며 눈을 감습니다.
조선의 임금들도 그랬습니다. 궁궐 담장을 높이 쌓았습니다. 백성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백성의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내가 어떻게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나도 힘들다. 하지만 정약용은 물었습니다. 당신의 힘듦과 백성의 굶주림이 같은 무게인가? 7장 침묵의 폭력. 가장 큰 폭력은 때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것,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 할 수 있으면서도 안 하는 것. 정약용은 이것을 불인이라 불렀습니다. 인하지 못함, 사람답지 못함. 조선 후기 수많은 관리들이 백성의 굶주림을 알았습니다. 보고서는 올라왔습니다. 통계는 있었습니다. 아전들이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귀찮았으니까, 손해였으니까, 자기 자리가 불안해질까봐. 개혁을 외치면 눈총을 받았습니다. 백성 편을 들면 배신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러니 침묵했습니다. 침묵은 동조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봅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학교에서 왕따를 봅니다. 하지만 개입하지 않습니다. 나까지 당할까봐. 사회에서 불의를 봅니다. 하지만 외면합니다. 어차피 안 바뀔 텐데. 정약용이라면 물을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누구를 지키는가? 당신 자신인가 아니면 약자인가? 8장 18년의 기록. 강진 유배지. 정약용은 매일 촛불을 켰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붓을 들었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500여 권의 책. 그 모든 책은 하나를 말합니다. 백성을 위하라. 그는 왜 썼을까요? 권력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데, 누가 읽어줄지도 모르는데, 아마도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라면 이것이라도 하겠다. 편안할 수 없었습니다. 초가집은 겨울이면 추웠고 여름이면 더웠습니다.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편안할 수 없었습니다. 백성의 고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썼습니다. 밤을 새워 손이 부르트도록. 어쩌면 이것이 책임의 본질인지도 모릅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작더라도 미약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 구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정약용이 아닙니다. 500권의 책을 쓸 수도 없고 18년을 유배당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는 것, 눈을 감지 않는 것, 외면하지 않는 것, 누군가의 고통을 인정하는 것, 듣는 것, 귀를 막지 않는 것, 불평이 아니라 호소로 듣는 것, 침묵 속의 비명을 알아차리는 것, 느끼는 것, 무감각하지 않는 것, 내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지 않는 것,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받아들이는 것, 작게라도 행동하는 것, 혼자 밥 먹는 동료에게 말을 거는 것,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불의를 보면 침묵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편안함을 점검하는 것. 내 편안함이 누군가의 고통 위에 서 있지 않은지, 내가 모르는 척하는 것이 누군가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정약용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실수했고 한계가 있었고 모든 백성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편안함을 거부했습니다. 양심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물었습니다. 백성이 굶주리는데 어찌 내가 편안할 수 있겠는가? 오늘도 누군가는 배를 골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웃일 수도 있고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직원일 수도 있고 당신의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들리지 않는다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약용의 질문은 200년을 건너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백성이 굶주리는데 어찌 임금이 편안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누군가가 고통받고 있을 때 당신은 편안할 수 있습니까? 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잊지는 마십시오.
이 질문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당신은 아직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불편함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백성이 굶주리는데 어찌 임금이 편안할 수 있겠는가? 정약용의 더 많은 명언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